일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 그리고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걸 빨리 해야 될 그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고요. 열심히 해 부탁한다고.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하나 집행정지 신청, 즉 가처분 신청 심의가 열렸습니다. 2시간 만에 신문이 끝났고 모레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신문을 2시간 하고 또 모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하는데 이렇게 2번씩 하기도 하나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 없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이제 조금 중대하다든지 또는 이제 기록이 방대해가지고 그걸 사실은 초벌 읽고 들어오거든요. 예. 읽고 들어와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과정에 이제 재판부가 물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물어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류를 한 번 더 보고 예.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볼 거리를 우리가 이제 이 사무실에서 좀 찾아가지고 그걸 마지막까지 물어보자. 결국은 뭐냐면 정밀을 거듭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겠다. 신중하게. 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지난번 설례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한다면 내일 모레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도 했는데 그러면 모레 다시 속행한다고 하면 그날 바로 결과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모레 속행을 하고 나서 또 한 2, 3일 후 정도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소송의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인사명령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인사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공무원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 이거는 무슨 형사사건 유죄 확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 징계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징계명령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 이런 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심리를 하고 나서도 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렇게 하루 했다가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근데 제 개인적인 순수히 개인적인 예. 의견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윤 청장 측에서 최초로 그 주장했던 절차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 징계법상 징계위원이 7명으로 돼 있고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간에 뭐 회피를 했건 어쨌든 징계위원을 5명밖에 못 채웠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법에 따라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 결정 자체가 불법이어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예, 이제 봐야 알겠죠. 예. 아니 어제 정혁진 변호사도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했다가 또 이틀 뒤에 또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느 쪽이 유리한가 궁금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예.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정지, 직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니까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사명령권자가 국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있든 없든지 간에 대단히 외부적으로라도 신중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것도 중요한 면이어서 물론 무슨 그렇게 쇼한다라고 재판부가 뭐 그렇게 생각은 그렇죠. 전혀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라도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 끝나고 나서 양측 변호인들이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총장도 결국은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결국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은 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쳤을 수 있다면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양측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이 징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군요. 네, 헌법 위반이냐, 안 그러면 부당한 징계냐, 이제 이런 쟁점이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라는 모습들이 오늘 이제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를 가져갔다는 부분은 재판부 입장에서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문제는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색깔을 씌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평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원칙대로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절차적인 문제냐, 안 그러면 원래 징계권에 대한 문제냐, 요 문제를 이제 시청자들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혹여 기각됐었을 때, 인용됐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쳐다봤었을 때 절차의 문제 때문에 기각이 됐냐. 예. 안 그러면 윤 총장이 이 저질렀던 행위에 때문에 기각이 됐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세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원석 의원, 아무튼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김병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징계 대상이 검찰총장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다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징계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어서 고심을 깊게 할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절차상의 이게 정당한 징계였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때하고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일종의 임시처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정지, 징계가 결정되기까지의 직무정지였기 때문에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번은 이미 대통령 제각까지 난 징계가 결정난 상황이어서 과연 2개월 정직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전망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위반들이 있다, 이런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피 신청도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 개정 취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종전의 검사징계법처럼 마음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징계위원 숫자도 늘리고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의 그런 독단적인 재량의 여지를 줄였거든요. 그런 시행을 앞둔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게 징계 절차나 또 징계위원 구성이나 회피 깊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의원, 궁금한 게요. 지금 검사징계법을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 징계법 위헌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본인이 징계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행정 이제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 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근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행정사건, 징계사건하고 관련성이 있고 그 징계사건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그 실효된 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주장할 만한 법적 이익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예.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최수영 평론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다시 한번 심리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관건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있는 2달과 없는 2달에 그 차이를 얼마나 양측이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게 설득하느냐. 저는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월, 2월에 이제 우리 검찰 인사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찰 인사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재시 검찰 인사는 대단히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총장이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본부장관이 한다 하더라도 총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두 분 다 지적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가장 쟁점은 이 2달의 차이를 양측이 어떻게 재판부에 설복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번 조미연 판사가 판결 내린 것 중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조금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요거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2달의 존재 유무가 어떤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어떤 재판 결과에 승패를 가를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모레 다시 또 신문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모레 이 내용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 관심사 과연 야권 후보 단일화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자처했어요. 예. 그러면 야권에 있는 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여러 명의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의 들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단일화의 대상들을 있으면 제가 좋은 그분들과 단일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예의 바른 것이지 나는 야권 단일 후보요라고 선언을 하시는 건 좀 무례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것은 좀 정치 상도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참여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밖에 있으면서 나중에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 대표께서는 후자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셔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한 방식인데 현실 가능성은 두 번째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오늘 또 금태섭 전 의원까지 출마 선언했는데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몇몇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안 한 분 가운데도 중량급들이 많아요.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도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죠? 꽤 많을 텐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제 조건 하나가 유승민, 그다음에 나경원, 오세훈 이 세 사람이 출전을 안 했을 경우 는 어떻게 보면 키 큰 아이와 키 작은 아이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아이들이 그 예선전 거쳐서 와가지고 그다음 본인하고 그 결승전해서 단일 후보로 가는 이제 이 방법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안철수 그 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당내 경선 자체가 흥행성을 가지고 있고 그 흥행성에서 후보가 됐었을 때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그 힘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석짜리의 당 대표와 103석의 그 당 후보가 나왔었을 때 당연히 103석의 당 후보의 힘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 상황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그 후보 보고 단일하자 하면 그때는 단일화의 방법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이 정할 수밖에 없고 현재 국민의힘이 당은 20% 일반 국민 80% 요 그 룰을 수용을 하면 단일화가 되는 거고 수용하지 못하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제 조건이 키 큰 아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키 작은 아이 세 사람이 예선을 해서 올라오느냐 이 문제가 전제 조건이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후 예측이 가능한 그림이 나올 거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좀 일찍 출마 선언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도를 염두에 둔 거겠죠? 네, 어쨌든 오세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등장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깨지거나 예. 안 그러면 안철수 대표하고 붙어서 깨지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크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이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면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개인적인 이 법적인 문제도 다 있고 소송이 걸려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이 3석짜리 당 대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안 나오는 조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세석이 103석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등장을 하면 존재감이 아주 희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단일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야권의 상황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다시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2022년의 대선 지방선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2단계 단일화를 거쳐서 후보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나 누구도 사실은 야권 단일화라는 그런 일종의 지금 현재 야권이 취해진 현실, 야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걸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일종의 이제 뭐 벼랑 끝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경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범야권 전체를 통틀어서 원샷 경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들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오래된 이 대립구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목표로 지금 정치를 하다가 서울시장 선거로 유턴한 건 배수진을 쳤다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아마 의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결국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한테는 먼저 이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금태섭 의원은 왜 오늘 출마 선언했을까요?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라고 했죠. 유의미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그때 모든 언론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 본인도 세레모니의 형태로 다시 한번 출마 선언을 해 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걸 공식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합동 경선이라고 할까요? 이 통합 경선 과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일화 전망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긴 한데 첫째 변수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어디까지 풀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난번에 범야권 무슨 반 문재인 플랫폼 만들자 그럴 때 사실상 무시하는 전략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무산시켜 버렸거든요. 지금 이것도 여전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공간이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또 지지율이 최근에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또 우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서 안철수에 대해서 들어와 입당해서 경선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만큼 강렬하게 나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변수고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럼 안철수 대표는 또 본인이 얼마만큼 절박해서 그럼 거기에 수용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오르고는 있지만 안심할 만한 상황은 국민의힘도 여전히 아니고 예. 또 안철수 대표는 본인으로서는 정치 생명의 끝단에 이르렀으니 제가 보기에는 통합 경선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는 예. 않나 그렇게 보긴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 타이밍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절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늦췄으면 실기했을 것이고 더 앞당겼으면 윤석열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파동에 묻혀서 제대로 부각이 안 됐을 수 있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이 결코 지금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묘하게 그 틈새를 비집고 저는 주말에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이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만큼 큰 변화와 혁신 어디 있습니까? 말로 변화 혁신 아무래도 국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딱 내려놓은 순간 아 정말 변했구나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공간이 잘 생겼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관건은 이제 뭐 이 양측이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단일화 협상들을 물밑에서 아마 진행할 걸로 봅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독자 노선을 간다고 해도 대세 흐름과 당내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이기는 방식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대선도 굉장히 유불리에 대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뭐 경선 룰 가지고 따진다든가 먼저 선입당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대승적 모습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당이구나라고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점에서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지금 부각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안철수 대표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대선 후보를 내려놓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치면은 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라고 하면서 나름 이제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고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호를 2번을 못 받게 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 문화 풍토에서 놓고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빼놓고 중요한 선거에서는 정당보다도 인물에 대한 지지도가 더 투사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의 지지 혹은 정당의 간판 이걸 제가 여기에 연연하는 거는 그건 약간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와서 안철수 대표를 이기든 안철수 대표가 어떤 통합 경선에서 이기든 어쨌든 그 야권 단일 후보라는 그러니까 외피를 쓰는 순간 저는 그 힘이 더 파괴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호를 달고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거기에서 연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건 또 다른 전략으로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명색이 제1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못 낸다 또는 안 낸다, 공란으로 2번을 비워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예. 근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번의 선례가 있고 당시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176석의 지방자치단, 광역자치단체장 5분의 4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사실상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정도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 자체는 더 이상 흠이 한국의 정치사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 2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우 큰 선거고 사실은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2번 아니라 가령 8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야권 단일 후보다, 야권 범야권 보수 야권 후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갈게 될 확률이 있어서 그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을 해봤는데요. 안철수 대표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창당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5번 했고요. 역대
이 정치 지도자 가운데요.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 빼고 이렇게 창당 많이 한 사람도 없지요.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창당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과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저희들은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정당 새정치연합의 출발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낡은 정치 바꾸겠습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국민당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노원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상계동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예, 성공을 한 역사도 있고 또 실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보면 헤어스타일도 바뀌기도 했고 또 이 목소리 톤도 바뀌기도 했고 변화가 좀 있긴 있네요. 네, 초기의 헤어스타일의 가르마와 그 이제 중후반기의 헤어스타일 가르마가 이제 바뀐 거 빼고 대통령 선거 때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안 좋은 추억들만 있는 이제 그 지난 10년의 정치 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대권 후보로서의 이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선거하면 20% 가까운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 정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고 한계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표는 못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고 누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상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단일하든 뭐든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가 후보가 됐을 때 단일하지 자신이 배제됐었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 재를 뿌릴 수 있는 또 그 정치인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에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본인이 아마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딱 그 상황에 들어왔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최대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정치사에서 이제 풍운하로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 좋아해요. 보면 40대 신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긴 시간들 단맛 쓴맛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슨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때 묵은 맛이 나고 정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대표도 저렇게 창당 5번 하는 와중에서 그리고 실패 거듭하는 와중에서 이제는 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희망 섞인 격려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조금 최근에 아쉬웠던 것은 너무 대통령께 대해서 거친 언사로 각을 세워왔어요, 보면. 근데 각의 측면에서는 좋은데 국민들이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올 봄에 코로나 봉사활동할 때는 참 좋았거든요. 코로나 국면이 계속됐으니까 봉사활동을 한 6개월 이상 계속 해왔다면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단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의 현재 객관적인 상황과 처해진 위치가 아마 최고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선거에서 몇 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죠. 3번? 4번 나가서 3번 떨어지고 1번 됐죠. 1번 됐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묵은 맛이 나는구나. 뭐 그렇게 이쁘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찌 됐든 10년 정치 역정에 5번 창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5번 창당, 5번 출마잖아요. 예. 사실 또 보이지 않는 기록을 하나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총선 직전에 창당을 해가지고 교수단체 만든 분들이 딱 5명 있어요. 그때 38석인가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본인이 사실은 또 5명 안에 들어가는 기록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김종필, 그다음에 안철수입니다. 이게 또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주 희귀한 또 기록을 갖고 있는 네. 분인데, 저는 어쨌든 이게 5번 출마, 5번 창당에 또 교수단체 만든 사람 중에 또 5명 들어가는, 또 이게 5와 굉장히 인연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진짜 4개월 있으면 치러지기 때문에 저는 가장 키워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 기반이 있느냐와 중도 확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6개월 1년 레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민심 이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집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것을 하나에 담아낼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저는 연대해야 되고 또 추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야권 단위로 뭐 이렇게 예의가 아니다, 상도의가 아니다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여권이 갖는 긴장감을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굉장히 두려운 상대고 좀 버겁다라는 느낌을 아마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좀 애들로 정치 수사학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옴으로써 주목도,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 그다음에 야권이 지금 동력을 갖는 에너지 공급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순기능을 주는 건 분명해 보인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사실 그 정치 이렇게 보면은요, 최고점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뒤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대체로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2012년 대선 출마 이후로 예. 별로 그렇게 두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 중간에 국회의원도 2번 당선되고 또 교섭단체도 만들고 했지만 정치인 안철수의 개인적인 가치나 주가랄까요? 이런 거는 계속 이제 하락돼 온 추세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사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석의 이 작은 정당의 원외대표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을 목표했지만 도무지 이게 이 대선 레이스에 나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그런 선택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또 더 나아가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뒷심이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는 그 포부를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도 전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길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서 여전히 쉽지 않은, 간단치 않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가 관건이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최수영 평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모습, 그러니까 혁신한다는 모습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만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의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뭔가 대승적으로 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던 여러 가지 시선과 좀 달라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